해리말, 나도 사람이다.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지. 잠깐 차에 다녀올게. 휠체어를 탄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없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 그러나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남편은 그녀를 겨울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가 모든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포기한 적 없던 여자가 마침내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리마, 나도 사람이다.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간직해온 말을 꺼내듯 느리고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포기라고도 결심이라고도 읽힐 수 있는 무언가가. 정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겨울 바다는 사납고 어두웠습니다. 해운시 외곽의 방파제는 관광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으로 여름이면 낚시꾼들이 드문드문 찾아오지만 한겨울 이 시각에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파도는 규칙도 없이 방파제 콘크리트를 때렸고 부서진 물보라가 차갑게 날렸습니다. 철제 난간은 바람에 낮게 울었습니다. 해림의 무릎 위에는 짙은 남색 담요가 덮여 있었고 목에는 하얀 울 스카프가 겹겹이 감겨 있었습니다. 뺨은 찼고 눈은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박인태는 아내의 어깨 뒤에 서서 잠시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휠체어 손잡이 위에 얹혀 있었고 그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브레이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금방 묻혀버릴 만큼. 잠깐 차에 다녀올게. 담요 하나 더 가져올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자갈 위를 밟는 소리, 차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엔진 소리.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지다 이내 파도 소리에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해림은 그 사이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인태는 해운시에서 손꼽히는 사회복지재단인 해운복지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정식 명의는 해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해림이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다친 이후 인태가 모든 결정권을 쥐었습니다. 이사회 구성도 회계 흐름도 심지어 해림의 주치의와 재활 일정까지 외부에서 그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아픈 아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인터뷰마다 그 이미지를 빈틈없이 유지했습니다. 해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3년을 버텼습니다. 사고 이후 해림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표정도 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우울증의 증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몸을 잃은 사람이 마음도 잃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해림의 눈은 달랐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읽고 기억하고 분류하는 눈. 휠체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브레이크가 풀린 채로 방파제 끝에 홀로 세워진 의자. 파도가 아래에서 치고 오를 때마다 물기 어린 바람이 올라와 담요 끝을 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요를 가지러 갔습니다. 목격자 없는 장소, 겨울 바다, 브레이크 풀린 휠체어. 사고는 언제든 설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태는 한 가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림은 3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해림은 30초를 더 기다렸습니다. 파도 소리, 난간 울음, 차가운 바람, 그리고 해림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익숙한 움직임으로 오래 쓰지 않은 근육처럼 뻣뻣하거나 비틀거리는 것 없이 해림의 두 발은 콘크리트 바닥을 단단히 디뎠습니다. 목에 감겼던 스카프를 풀어 방파제 난간 위에 걸쳐두었습니다. 바람이 흰 천을 펄럭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최선, 웃기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혀 사이로 새어나오는 독백이 아니라 3년 동안 목구멍 깊숙이 눌러두었던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였습니다. 해림은 허리를 굽혀 휠체어 좌석 아래쪽 쿠션 고정용 벨크로 뒤편을 더듬었습니다. 방수 파우치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진한 카키색, 손바닥만 한 크기. 3년 전 사고 직후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혼자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된 날 밤, 해림이 직접 꿰매 부착해 둔 것이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새 신분증 사진이 붙은 얇은 지갑 하나, 현금 다발, 선불 유심히 든 소형 핸드폰, 그리고 손바닥 크기의 접이식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주소 3곳과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림은 파우치를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방파제 끝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바퀴가 모서리에 닿는 순간 해림은 손을 놓았습니다. 휠체어는 소리 없이 기울었다가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짧은 물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그것을 그냥 삼켰습니다. 해림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수면 위로 흰 거품이 일다 사라졌습니다. 좌석 쿠션 천 조각이 파도에 밀려 잠깐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해림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코트 앞서풀 쥐었습니다. 준호, 해림의 아들. 기관지가 약해서 겨울마다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인태는 해림이 사고 이후 아이에게 불안정한 환경이라는 이유를 들어 준호의 생활권을 사실상 장악했고, 해림은 일주일에 한 번 지정된 요일에만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울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림은 오래전에 이미 울 수 있는 시간과 없는 시간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울면 몸이 느려지고 몸이 느려지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해림은 발을 돌렸습니다. 방파제 아래 이어진 좁은 해안 산책로. 어둠 속에 세워둔 구형 소형차 한 대. 해림은 나흘 전 인태의 눈을 피해 재활센터 외출 허가를 이용해 중고차 딜러에게서 현금으로 구입해 둔 것이었습니다. 번호판은 폐차 직전 차량에서 빌린 것이었고, 열쇠는 왼쪽 뒷바퀴 안쪽에 있었습니다. 해림은 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히터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에 방파제가 보였습니다. 난간 위에 걸린 흰 스카프가 바람에 하늘거렸습니다.
해림은 백미러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해안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 항구 쪽으로 꺾이는 좁은 골목 입구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를 찍으러 나왔다고 보기에는 옷차림이 너무 두껍지 않았고 관광객이라고 보기에는 자세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림의 차가 골목 입구에서 멈추었을 때 남자는 이미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안에 서서 눈을 찌푸리지도 않고 해림을 보았습니다. 해림은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 옆으로 걸어와 조수석 창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해림은 잠금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두고 그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파제,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해림의 뒷모습, 그리고 휠체어가 바다로 밀려 들어가는 장면. 해림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금을 풀었습니다. 남자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한도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해운시 토박이로 한때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였습니다. 12년 전 수사 도중 내부 로비 사건에 연루된 채 퇴직했고 이후 민간조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조금 났고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말투는 느릿했지만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해림 씨. 다리 멀쩡한 거 제가 봤습니다. 해림은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린 채로 앞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그 침묵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확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 지켜봤습니다. 박인태 씨 동향을, 그리고 재단을. 저도 사람을 잃었어요. 그쪽 재단이 관여된 사업에서. 도윤이 말한 것은 1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퇴직하게 된 수사, 그 수사의 배후에 당시 해운복지재단의 전신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재단 실소유주는 해림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인태는 그 구조를 물려받았고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증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대신 인태가 뒤 봐주던 사람들 그 줄 끊어야죠. 해림은 그를 보았습니다. 도윤도 해림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형사의 눈과 3년을 숨겨온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 것,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할 것, 그리고 배신하면 도윤이 먼저라는 것. 말끝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창밖을 보았다가 해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조금 올라가는 묘하게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나도 악당 싫어해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림이 핸들을 꺾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미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파제도, 난간도, 스카프도, 어둠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림은 그날 밤 공식적으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사무소는 해운시 구시가지, 한때 인쇄소가 몰려있던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1층은 잠긴 채 방치된 공간이었고 지하 창고가 실질적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왼편에 낡은 접이식 테이블, 오른편에 파이프 선반, 안쪽에 캠핑용 간이 침대 하나. 전선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고 전기장판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없었지만 환기구 하나가 벽 위쪽에 뚫려 있었습니다. 해림은 그 공간을 한 바퀴 둘러보고 간이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자리가 마음에 드냐는 뜻의 질문을 도윤이 던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작하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해림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인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휠체어를 탄 채 방파제에서 바다로 떨어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인양된 것은 휠체어 한 대와 스카프 한 장이었습니다. 익사사고로 처리됐고 시신은 수색 중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인태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배지수가 그 옆에서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배지수는 해운복지재단의 실무이사로 인태와 5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해림은 그 사실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안 해림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 3대를 펼쳐두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해림이 1년 전 인태 몰래 확보해둔 가정용 보안 카메라 계정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 거실, 서재 입구, 주차장, 3곳에 달린 카메라의 화면이 조용히 실시간으로 흘렀습니다. 거실 화면에서 인태와 배지수가 움직였습니다. 인태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배지수가 웃으며 잔을 맞댔습니다.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해림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재단도 건물도 다 우리 거야. 입모양으로 읽히는 말이었습니다. 해림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자동으로 외부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서버 주소는 해림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서 종이 지도를 테이블에 펼쳐두고 동선을 표시했습니다. 인태의 하루 이동 경로, 배지수가 드나드는 사무실과 모텔, 재단 관련 브로커들의 주소. 도윤은 사람의 패턴을 읽는 일에 오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태는 지금 자신이 완벽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해림은 재단 회계 자료를 정리하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을 요구하는 말투였습니다. 도윤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인태가 법원에 제출한 아동 임시 보호 신청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모의 사망 추정에 따른 아동 복지 공백 우려라는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를 먼 친척 집에서 임시 돌봄 중이라는 항목 아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지만 도윤이 이미 확인한 바로는 그 주소에 준호는 없었습니다. 해림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해림은 3번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재단 회계 시스템의 백도어 접근 경로. 해림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직접 만들어 두었던 통로였습니다. 아무도 존재를 몰랐습니다. 거기서부터 인태가 만들어 온 그림자 장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며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해림은 프린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창고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해운시 복지의 밤 행사는 매년 이맘때 시청구청과 지역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여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표면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 성과를 발표하고 유공자를 표창하는 자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 측이 지역 유지들과 관계를 다지고 이미지를 갱신하는 무대였습니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박인태가 재단 공식 대표로 취임하는 자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사흘 전 해림은 지하 창고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평면도를 펼쳤습니다. 해운구청 대강당의 내부 구조, 무대 위치, 스크린 방향, 조명 배선, 음향 패널 위치. 해림은 이 건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시절 적어도 5번은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행사업체가 매년 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움직였습니다. 이틀 만에 그는 행사 현장 설치 업체 보조 인력 명단에 2사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명 음향 설치 파트 가명이었고 업체 측은 바빠서 신분 확인을 건성으로 했습니다. 당일 오전 해림과 도윤은 작업복 차림으로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묶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해림은 안경을 썼습니다. 3년 만에 2발로 구청 복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대강당 안은 설치 작업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고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늘어섰으며 무대 위에서는 테스트 마이크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치익하는 마이크 노이즈가 넓은 강당 천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가며 신호를 맞췄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해림과 도윤은 자연스럽게 스크린 뒤편 조작 패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스크린 송출 시스템은 생각보다 구식이었습니다. 무선 연결이 아니라 유선 HDMI였고 신호 제어는 무대 옆 소형 부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윤이 음향 케이블을 정리하는 척 그 부스 앞에 서 있는 동안 해림은 패널 뒤편에 접근해 자신이 가져온 소형 중계 장치를 케이블 라인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무선 신호를 받으면 해림의 노트북에서 지정한 영상 파일을 스크린으로 내보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마이크 라인도 확보했습니다. 무대 중앙 마이크는 유선이었고 보조 채널 단자가 무대 뒤 패널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자 위에 해림은 아주 작은 무선 수신 잭을 끼워 두었습니다. 공연 도중 외부에서 신호를 넣으면 음향 전체에 덮어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설치는 50분 안에 끝났습니다. 해림은 강당 밖으로 나오면서 무대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직 조명이 세팅되지 않은 무대는 어둡고 넓었습니다. 이틀 후 저 자리에서 인태가 마이크를 잡을 것입니다. 지역 인사들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기자 2~3명이 플래시를 터뜨릴 것입니다. 인태가 가장 빛나는 순간, 해림은 그 순간을 가장 추하게 무너지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오자 도윤이 작업복 어깨에서 먼지를 털며 물었습니다. 잘 됐냐고. 해림은 대답 대신 작업 장갑을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신처로 돌아온 해림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화면에서 인태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인태의 표정이 굳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인태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해림은 화면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서재 문은 오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림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리듬도 없이 생각을 정리하는 버릇처럼. 도윤의 정보가 들어온 건 행사 전날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있다는 주소지에서 아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먼 친척은 실제로는 인태 측 법무팀과 연결된 사람이었고, 준호는 사흘 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배지수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추적한 차량 동선 끝에 나온 주소는 해운시 외곽, 저수지 근처, 야산 아래 자리한 소형 펜션이었습니다. 비수기에 통째로 빌린 곳. 주인은 현금을 받고 며칠간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군말 없이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해림은 그날 저녁 도윤의 차 조수석에 앉아 펜션 입구 산길 위에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 목조 구조였습니다. 1층 불이 켜져 있었고 2층 창문 하나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2층 창문 안쪽 불빛을 등지고 웅크린 작은 그림자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형태였습니다. 해림은 망원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망원경 테두리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고 도윤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층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인태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산길은 좁았고 경보 설비가 입구에 있었습니다. 야간에 진입하면 소리가 나기 전에 건물 안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있는 2층은 계단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이가 다쳐. 해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빠진 것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반대편으로 눌린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핸들 위에 2손을 얹은 채 앞을 보았습니다. 해림은 망원경을 접었습니다. 디데이 앞당깁니다. 행사 당일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 순간에 준호를 빼냅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획을 점검하는 눈이었습니다. 행사 폭로와 준호 구출을 같은 시각에 맞추는 것은 변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해요. 있어요. 해림은 짧게 답하고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이름을 보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해림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인태에게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차가 산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해림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다음 12시간을 짜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 안의 그림자는 해림이 차에서 내려다보는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행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해림은 2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진짜였고 하나는 정교하게 꾸민 가짜였습니다. 진짜 파일에는 인태가 재단명의 건물을 배지수 앞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림이 회계 시스템 백도어로 뽑아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찰에 넘길 자료였습니다. 가짜 파일은 달랐습니다. 배지수가 인태 모르게 재단 외부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는 실제 장부에서
일부를 뒤집어 편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은 됐습니다. 해림은 그 파일을 인태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발신자 주소는 재단 내부 회계 직원의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제목은 단 2글자였습니다. 확인요. 그리고 인태가 배지수에게 보내는 내부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파일 하나를 흘렸습니다. 인태가 행사 이후 배지수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각서 초안처럼 보이는 문서였습니다. 이것도 가짜였지만 배지수의 이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읽으면 자신이 이용당하고 버려질 준비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보안 카메라 화면에서 인태의 서재 불이 켜졌습니다. 2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배지수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확인한 결과 배지수는 새벽 3시에 이동했습니다. 평소 동선에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밤, 같은 불신 안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는 돌아갈 길 없습니다. 해림은 테이블 위 검은 쇼핑백을 들어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열어보았습니다. 진한 붉은색 코트였습니다. 맞춤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해림의 치수에 딱 맞게. 응. 오늘부터 내가 내 얼굴로 산다. 해림은 코트를 받아들고 창고 한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휠체어 위에서 무표정을 유지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다는 것이 곧 틀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지도를 접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후 6시 해운구청 대강당.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거기서 많은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해림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코트를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웠습니다. 잠을 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내일의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짚는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환기구 바깥에서 바람 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해운구청 대강당은 거의 가득 찼습니다. 접이식 의자 200여 개의 지역 유지, 구의원, 복지 종사자, 기자 서너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꽃 장식이 올려진 연단과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운복지재단 대표 취임 및 복지의 밤.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태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고르게 울렸습니다. 도윤은 행사장 방, 산길 방향으로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를 빼내는 것은 도윤과 해림이 따로 확보한 인물이 맡았습니다. 도윤은 펜션 외부를 막고 구출이 완료되면 신호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림은 강당 뒤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없었습니다. 안경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인태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일었습니다. 인태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딛고 재단을 지켜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림의 손이 주머니 안에 소형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인태의 연설이 두 번째 문장을 끝냈을 때
해림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강당 안이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단순 정전이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노이즈가 한 번 터진 뒤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한 음질이었습니다. 인태의 목소리였습니다. 휠체어 자국만 남기면 끝이야. 바다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영상이 켜졌습니다. 거실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인태와 배지수가 샴페인을 들고 웃는 장면. 그리고 자막이 흘렀습니다. 날짜, 장소, 재단 회계 자료에서 발췌한 숫자들. 기자들이 일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고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대 위 인태는 마이크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붉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인태가 무대 위에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인태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저 죽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것도 속은 것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였어요. 해림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안에 번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해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당 입구에서 수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사전에 연결해둔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인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림의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배지수였습니다. 영상통화 요청이었습니다. 해림이 받았습니다. 화면에 배지수의 얼굴이 떴습니다. 뒤로 준호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웅크린 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지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혼자 와. 한 명이라도 따라오면 애부터 끝이야. 강당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인태가 수사관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해림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화면 안에 준호 얼굴만 보았습니다. 해림은 강당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배지수가 지정한 장소는 해운항 외곽 물류창고 구역이었습니다. 항구 안쪽이 아니었습니다. 현역 부두에서 벗어난 오래된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방치된 구역이었습니다. 가로등은 3개 중 2개가 나가 있었고 남은 하나는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를 지날 때마다 금속이 울었습니다. 낮게 길게 미로처럼 들어선 컨테이너들은 그림자를 겹겹이 만들었고 어느 쪽이 막힌 길인지 어느 쪽이 열린 쪽인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림은 강당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도윤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위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찰을 바로 부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배지수는 코너에 몰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 곁에 있는 동안은 어떤 외부 자극도 변수가 됐습니다. 해림은 혼자 창고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 소리, 금속 울음, 멀리서 바다 쪽 부두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림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며 귀를 세웠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릴 방향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기관지가 약했습니다. 먼지가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으면 반드시 기침이 났습니다. 해림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2번째 통로, 3번째 컨테이너. 해림은 걸음을 멈추고
오른쪽 철제 벽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똑, 똑똑, 똑. 3번 빠르게, 1번 길게. 준호와 오래전부터 약속해온 신호였습니다. 준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문 밖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올 때, 낯선 집에서 무서워할 때, 그 신호가 들리면 엄마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해림은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쇠가 쇠를 긁는 소리, 불규칙하게 힘없이 쿵, 쿵. 해림은 그 컨테이너 문을 찾아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빠른 속도. 해림이 몸을 돌리는 순간 배지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손에 날이 짧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림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먼저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윤이 배지수와 해림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칼이 도윤의 왼쪽 다리를 스쳤습니다. 도윤이 배지수의 팔목을 꺾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배지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윤은 다리에서 피가 났지만 무릎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배지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해림은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안에 있었습니다. 두 손이 케이블 타이로 묶인 채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입 주변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잘게 흔들렸습니다. 기침이 나오려는 것을 참은 흔적이 눈 주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야. 해림은 그 말을 낮게, 아주 낮게 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침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해림은 케이블 타이를 끊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팔로는 가방에서 기관지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입에 대고 2번 눌렀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배지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해림은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숨을 고를 때까지 그 좁고 차가운 철제 상자 안에서 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박인태는 살인미수, 횡령, 감금 혐의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배지수는 아동감금 및 공갈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가리켰고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해온복지재단의 명의는 정혜림에게 돌아왔습니다. 해림은 재단 내부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이사회를 교체했고 회계를 공개 감사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산하에 기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해온 피해자 지원센터,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아동분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법률 지원, 주거 연계, 심리 상담. 해림이 직접 지난 3년을 돌이키며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개소 첫 달에 12명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재단의 보안 지원 파트너가 됐습니다. 사무소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쉽게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사람의 동선을 쫓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위협을 앞서 차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해림은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다리에 남은 흉터를 도유는 별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해 봄부터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줄었습니다. 겨울 내내 그를 괴롭히던 기관지 발작이 따뜻한 날씨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준호가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요즘은 친구들이 이름을 불러준다고. 해림은 그 연락을 받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뒤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해운시 외곽 언덕 아래 자리한 단층 집.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 목련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였습니다. 이사 오던 날 준호가 그 나무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림은 마당에서 준호가 친구와 뛰어노는 소리를 들으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센터 서류를 보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목련 향이 옅게 났습니다. 마당에서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목련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흰 꽃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이 무너졌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그러나 진짜 무너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포기하는 순간에 옵니다. 해림은 3년 동안 휠체어 위에서 계획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분노를 숨기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